쇼핑몰과 블로그를 동시에 운영 중인데 블로그 포스팅 내용 중에 내 쇼핑몰 상품과 연관된 내용이 있어서 쇼핑몰 상품으로 링크를 걸면 접품될까요? 요 질문이시죠. 상황을 좀 조합해 보면 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블로그 포스팅에 쇼핑몰 링크를 넣고 싶다. 저품질이 될까? 요걸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한 2010년부터 제가 또 마케팅을 하고 또 강의를 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부터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만약에 링크를 걸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면 이 실제로 노출되는 블로거들 중에 링크가 있는 블로거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링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링크는 중요한 내용이고 꼭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링크 때문에 저품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본문 내용과 상관이 없는 링크, 예를 들면 제가 비키니 관련된 블로그를 썼어요. 그런데 본문은 마케팅은 옷이 아줌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내용과 상관없는 링크는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주소보다는 다양한 상세 주소를 넣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비키니도 팔고 래시가드도 팔고 그리고 수영 모자도 팔아 라고 한다면 비키니 쓴 글에는 비키니 관련된 링크를 던져주는 게 좋고, 래시가드 글 썼으면 래시가드 링크를 던져줬으면 좋겠고, 수영 모자를 썼으면 수영 모자를 던져줬으면 좋겠어. 제가 자격증을 사회복지사도 하고 보육교사도 하고 독서지도사도 해 라고 한다면 그냥 교육원 홈으로 다 보내기보다는 사회복지사 글 썼으면 사회복지사 글, 보육교사 글 썼으면 보육교사 글, 독서지도사 썼으면 독서지도사, 이렇게 각각의 링크를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싫어하는 거 있어요. 저품질 링크. 보통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쿠팡 파트너스, 그리고 CPA 광고 상품, CPS 광고 상품, 그런 링크들을 내 블로그에는 쓰지 않아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는 질 낮은 글이 많이 올라오는 블로거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링크들을 싫어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이 난리 났었잖아요. 막 자동으로 막 게시글 발행해서 링크 남기는 거 지금 다 저품질 됐거든요. 그래서 내 홈페이지면 사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홈페이지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혹여나 내 홈페이지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쓰고 부업으로 한번 쿠팡 파트너스 해볼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품질 링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추천합니다. UTM과 구글 애널리틱스. 약간 이거 전문적이고요. 뭐 이거는 꼭 해라기보다는 하면 좋겠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네이버 토합 검색을 검색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라? 뷰 영역 2등에 제 블로그가 있어요. 왠지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넌 이런 글을 썼구나 라고 요렇게 알아보다가, 그리고 이 하단에 제 링크를 남겨놨어요. 지금 홍상현님처럼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어요. 클릭을 했어. 들어왔어요. 이 링크가 끝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잠깐만요. 나오네요. 원래 주소는 요거를 모든 페이지에 넣고 있는데, 이렇게 넣으면 구글 애널리틱스도 그렇고 내가 남긴 수많은 글 중에 무슨 글을 보고 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UTM이라는 걸 남겨줍니다. 이 UTM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 저의 그냥 방법이에요. 저는 2020년 7월 22일에 네이버 통합 검색이라고 하는 글을 내 블로그에 썼다 라고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오종현이 쓴 요 글에 요거 클릭해서 몇 명이 들어왔구나를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알 수 있고, 이 글을 통해서 몇 건의 구매가 왔지, 방문자 대비해서 몇 명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링크만 다는 건 그냥 그래요. 이렇게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다만 약간 더 나는 한 발자국 더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UTM 코드를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님께서
파워링크는 돈으로 돈 먹는 게임이다 라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파워링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한 치과를 마케팅하게 되었고, 그 치과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반에 검색 광고로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검색 광고를 좀 돌려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치과는 일요일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과였거든요. 그래서 요 일요일 치과 요 키워드로 뭔가 해보려고 검색 광고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일요일 치과로 봤더니 여기 파워 링크가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도가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곳에 뷰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 치과, 지금은 단가가 많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일요일 치과에 모바일에 3위 노출시켰거든요. 모바일 3위 노출시켰는데 클릭당 5,400원이 나가는 거예요. 우와, 이거 뭐 별것도 아니고 그냥 클릭만 했는데 5,400원이 나와요. 그래서 한 몇 주 하다가 이거 아니다 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에 한 3년 정도 열심히 했던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비염. 이거 진짜 빡센 키워드거든요. 비염, 이게 거의 7,000원, 8,000원까지 갔고요. 클릭당. 가을에 비염이 심해지거든요. 그럼 10,000원도 넘습니다. 왜 비염 치료라고 했느냐? 비염은 더 비싸거든요. 비염은 더 비싸서 나름 세부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키워드로 마케팅을 하는데도 거의 클릭당 7, 8,000원 비쌀 때도 10,000원이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예시를 많이 하는 키워드입니다. 요 키워드. 사회복지사 2급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얘도 엄청나게 비싼 키워드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단가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10,000원 정도 클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키워드들은 엄청나게 비싼 키워드들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검색 광고를 하실 때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검색 광고 초짜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일단 돈은 들어도 인기 키워드로 노출이 되면 매출이 오르겠지, 이렇게 착각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사회복지사 2급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요. 사회복지사 2급이 클릭당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100명이 클릭을 하면 1명이 구매를 해요. 그러면 클릭당 5,000원인데 100명 클릭했을 때 대충 1명 구매하면 객단가가 500,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사회복지사 2급의 가격이 800,000원이야. 어떻습니까? 이건 남는 장사죠. 물론 매출이기 때문에 뭐 그 안에 복잡한 게 있겠지만 그냥 요 금액만 보면은 300,000원이 남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회복지사 2급이 500,000원이야. 이거는 또이또이죠.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300,000원이야. 이거는 마이너스 200,000원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 초짜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 객단가입니다. 객단가. 대략 나는 얼마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면 1명이 구매를 하느냐. 그래서 꼭 검색 광고할 때는 요거 내가 광고비를 투자한 거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구매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남느냐 안 남느냐,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나겠죠. 돈을 많이 썼는데 매출이 나겠지만 과연 광고비 대비해서 남느냐 안 남느냐, 남느냐 안 남느냐, 혹은 또이또이냐,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는 거 좋고요. 자, 두 번째는요, 비싼 키워드를 꼭 해야 되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 키워드를 노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대신에 사회복지사 2급 추천, 야 이것도 비싸다, 사회복지사 학원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조회수 낮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키워드면 세부 키워드일수록 성과들이 잘 나올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물론 조회수가 작다란 단점이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부 키워드를 노리십니다. 다른 예시 하나 보면은 사과 쇼핑몰, 나 이거 너무 비싸. 그러면 총송 사과
총성사과로 뭔가 한다거나, 혹은 총성사과도 너무 비싸 그러면 10kg, 총성사과 10kg, 아예 너무 비싸 그러면 총성 흠집사, 이렇게 점점점 조회수 낮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키워드를 다루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부 키워드를 노린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비싼 키워드 꼭 할 필요가 있냐, 이거를 묻는 두 번째 이유는 클릭할 이유를 가지고 있냐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사 2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파워 컨텐츠들이 쭉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성운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성덕대학의 새로운 이름 성웅대학교, 사회복지사 수강 할인 이벤트 하기 오케이. 자, 이런 제목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면서 기분 좋은데? 난 얘를 꼭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여기 보시면 선착순 73% 할인이래요. 73%. 기분이 엄청나게 많이 할인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최대 71%. 와, 여기는 73%고 여기는 71%야. 물론 전화를 걸어서 얼마인지는 봐야겠지만 표면적으로 얘는 73%, 71%. 그럼 기본적으로 클릭을 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16과목을 할인해 준대요. 73%가 났나? 아니면 파격 할인이 났나? 자, 그리고 여기는 할인을 70% 해주고요. 여기는 후기가 21,000건이에요. 그리고 학점당 금액이 5만원이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운대학교의 이 제목과 문구는 너무 심심하죠. 내가 클릭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업체들은 뭔가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클릭할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으면 인기 키워드를 광고하셔도 되는데요. 클릭할 이유가 없으면 하지 마라, 돈만 낭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비키니 키워드. 자, 요거 남다른 인생샷, 하바나 썬데이, 고퀄리티. 딴 거는 고퀄리티 아닌가요? 메이드 인 코리아. 요거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냐 아니냐. 그리고 여기의 포인트는 오늘 발송?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딴 애들 한번 볼까요? 95% 할인해준대요. 무조건 저는 여기 클릭할 거야. 1대1이야 얘는. 그리고 990원짜리도 있대요. 90% 할인. 이거 한번 클릭해볼까? 얘는 30이야. 야, 근데 30도 센데 95나 여기 90%에 비하면 30이 되게 약해 보이죠. 얘도 90이야. 다 90인데 얘만 30이야. 글쎄요. 자, 또 들어가 볼까요? 365일 비키니 7일간 휴가. 야, 10% 추가 휴가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느낌이. 아까 95% 할인, 90%에 비해서 느낌이 어때요? 그렇죠. 별로. 그래, 알겠는데 별로 당기지 않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서머 비키니 모코블링. 몰라요. 저는 이 사이트를 모르지만 대충 봤을 때 떠나자 휴가다, 비키니 입고 바다로 동시 업데 세일. 앞에 95% 세일에 비해서 어떤가요? 딱히 땡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목을 보시면서 이거 클릭할 만한 거리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싼 키워드를. 그래서 앞에서 성공님께서 물으셨죠. 파워 링크가 돈 먹는 하마인가? 그러면 돈 먹는 하마의 조건은 광고했는데 객단가가 이렇게 나온다. 돈 먹는 거죠. 안 남는 장사죠. 또 하나는 비싼 키워드를 하고 있는데 클릭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하면 굳이 그냥 클릭 수는 늘어나겠지만 구매가 일어날까요? 구매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키워드들은 요렇게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통합 검색에서 검색 광고가 제일 좋은 거냐? 자, 예를 들면은 그냥 제가 잘 아는 키워드로 해볼게요. 비염 치료. 야, 요런 키워드는 파워 링크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돈이 나가니 가급적이면 바로 밑에 있는 요 뷰 영역에 뭔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중요하겠죠. 자, 요거는 파워 링크도 좋은데 뷰 영역에 나는 잘 노출시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전략들. 그러니까 인기 키워드는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노출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또 하나는 비인기 키워드. 비인기 키워드는 블로그나 카페 포스트를 먼저 노출시킵니다. 한번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사 2급은 이렇게 파워링크가 상위에 노출이 되는데, 사회복지사 2급 실습 기관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지식인이나 혹은 뷰가 먼저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파워링크가 노출이 됩니다. 이러면 뭘 노출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블로그, 포스트, 카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시 하나 들려볼게요. 홍대 가족사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워링크가 있고 뷰 영역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홍대 가족사진 촬영이라고 하니 뷰가 먼저 뜨고요. 그리고 그 밑에 파워링크가 뜹니다. 그러니까 인기 키워드는 검색 광고를 앞에 방법에 따라서 집행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함께 진행해야 되는 게 쉽진 않지만 이렇게 같이 도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인기 키워드야 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블로그나 카페나 포스트를 먼저 노출시키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빈틈을 또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요분이 요런 얘기해서 기억나는 키워드인데요. 중고 냉 난방기. 비싼 키워드겠죠. 딱 봐도 비싸게 생겼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뷰 영역에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봐 주시면 렌탈톡, 미스터 에어컨 이 두 업체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광고라고 해서 클릭하면 블로그로 가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 파워 컨텐츠라고 하는 광고인데요. PC에서 한번 볼게요. 중고 냉난방기라고 검색하면 여기 스크롤 쭉 내려보면은 파워 컨텐츠가 2개밖에 없어요. 2개. 그러면 모바일에서도 2개면 얘는 70원이에요. 70원. 70원이면 얘는 뭐 한 80원, 90원 정도 되겠죠. 그거는 또 입찰을 해봐야 아니까. 그런데 여기도 필요 예선 광고할 수 있겠죠. 뭐 내가 돈이 있거나 앞에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낮으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뷰 영역 내가 노출시킬 수 있으면 오케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기 키워드와 같이 노출되는 게 여기 쉽지가 않거든요. 할 수 있는 분은 하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요 파워 컨텐츠 70원 요렇게 빈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파워 링크는 돈 먹는 하마이냐. 만약에 제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거고, 이런 거를 고려하신다면 그래도 좀 덜 먹는 하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경 써서 한다고 하더라도 검색 광고의 단가, CPC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생각하시고 검색 광고 이외에 다른 광고 상품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가구매. 일단 가구매 왜 하시나요? 가구매를 하는 이유는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수를 높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판매 금액, 판매 건수, 뭐 리뷰 뭐 이런 것들이 지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가구매를 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매를 통해서 매출 건수 리뷰를 늘리는 게 목적이고 이것 때문에 상위 노출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가구매 방법 첫 번째는 서로 많이 사주는 겁니다. 뭐 친구한테 이걸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 모 업체분이 제 지인이신데 갑자기 이거 구매해 주실 수 있냐, 자기가 바로 현금으로 싸주겠다.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자기가 이 가구매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식품이었거든요. 제가 결제하니 식품이 실제로 저한테 왔고 그분은 저한테 그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준 건 바로 물건 값인 거죠. 저한테 물건 값을 투자한 대신 그분은 매출과 매출 건수와 그 다음에 제가 또 리뷰를 작성했거든요. 포토 리뷰를 또 작성했습니다. 포토 리뷰까지 했으니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심플한 방법은 실제로 제품을 발송을 하고 그 제품을 발송을 한 다음에 그분의 그 결제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그분은 상품을 받는다거나 어떤 혜택을 받고 대신에 뭐 리뷰를 써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 가장 실제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한다면 옛날에는 한 주소지로 박스만 발송을 했어요. 보통 대행사 통해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택배 발송을 해야 뭐 이렇게 걸리니까 실제 택배를 발송하는 척 해야 되니 빈 박스를 보냅니다. 그 업체들한테 굳이 상품까지 줄 필요가 없겠죠. 요렇게 하니 네이버에서 이제 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거 사실 한 주소에서 막 100박스씩 이렇게 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주소지에 박스만 발송하는 요렇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구매한 만큼 또 후기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백장미님이 가능하시면 실제 제품을 구매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하고 리뷰하고 후기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 뭔가 대량으로 뭔가 가구매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요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워낙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작업들이 복잡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블로그는 상업적 블로그이냐 정보성 블로그이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홍상현님한테 홍상현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는 상업적 블로그예요? 정보성 블로그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은 잘못됐냐 하면, 제가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중부대학은 과연 정보성이냐 상업적이냐? 본문에 링크 만난다고 정보성일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중부대학이라는 멘트들이 들어있잖아요. 이 글은 정보성이냐 상업성이냐 따지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사회복지 2급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좋은 인플루언서들만 뽑는다는 인플루언서 검색, 이 인플루언서 검색들 쭉 있잖아요. 이 중에 특정 업체를 홍보하지 않는 글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은 특정 업체를 홍보하고 있는 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즉, 글 자체만 봐서 야, 이게 상업적이야, 이거 정보성이야, 링크가 없다고 정보냐? 그러면 링크가 있으면 다 상업적이야, 이렇게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상업적이냐 정보성이냐로 저품질을 때린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질이 좋은 글이냐 나쁜 글이냐,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봤어요. 보고 엄청나게 오래 있어. 야, 이거 정말 좋은 글이구나 쭉 읽어요. 이 글은 좋은 글일까요? 나쁜 글? 좋은 글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에잇 나가버렸어요. 머물지 않아. 나쁜 글이겠죠. 또 하나, 제가 이 글을 막 읽다가 너무 좋아서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하고 이웃까지 해요. 그럼 이 글은 좋은 글일까요? 나쁜 글일까요? 좋은 글이겠죠. 거기에 비해서 글만 읽고 나갔어. 좋은 글일까요? 나쁜 글일까요? 그렇죠. 나쁜 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링크 건다고 상업적이자, 똑같은 링크가 반복된다고 상업적,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홍상현님께서 블로그를 포스팅할 때는 이렇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게시글에 체류 시간, 이 체류 시간을 얼마나 길게 만드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블로그 통계인데요. 제 블로그 통계입니다. 뭐 이게 사실 뭐 제 마케팅을 위해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테스트 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블로그인데, 여기 보면 활동 중인 상위 5만 개의 블로그 평균 데이터 바로가기라고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데, 딴 거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야,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어요. 조회수, 방문 횟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게시글 평균 사용시간, 이게 뭡니까? 내 블로그에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머물렀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모든 블로그에 공평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자 수는 인기 있는 방문자, 예를 들면 토익이랑 반려견 지도사랑 조회수 비교할 수 없거든요. 조회수가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토익을 보려고 블로그에 온 사람이 토익 블로그에 머무는 거랑 반려견 지도사를 따려는 사람이 그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 이거는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쓰시는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이 얼마나 오른쪽에 와 있느냐, 저는 보시면 꽤 오른쪽에 와 있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 혼자 막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내 게시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으로 가 있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와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요런 블로그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이 오른쪽에 가 있다. 아, 넌 좋은 블로그구나. 왼쪽에 막 가고 있다. 넌 좀 나쁜 블로그 같은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상업적이냐 정보성이냐라고 하기보다는 너 질 좋은 글이냐 나쁜 글이냐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더라.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수리형 중고님께서 5년 전에 처음 블로그를 만들고 3년간 운영을 하다가 바쁜 관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블로그를 하려 하는데 새로 블로그를 하는 게 나을까? 2년간 방치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오래전에 만들어서 운영하던 블로그를 지금 다시 운영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전에 만들어서 운영하던 블로그를 장기간 쉬었다가 다시 운영해도 좋은가? 일단 결론은 여러분들이 2016년을 포함해서 2016년 이전에 만들었던 블로그면 쉬었다가 블로그 운영하셔도 굉장히 엄청 좋습니다.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제 블로그거든요. 제 블로그인데 요 블로그가 2016년 8월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글이 채 20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수리양 중고구님 보다 더 열심히 운영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저도 이제 블로그를 운영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제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보시면은 거의 요게 주간이거든요. 주간 방문자인데 일주일 동안 600명, 그러니까 100명도 안 들어온 거죠. 거의 이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요렇게 기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글을 써야겠다. 6월 말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좀 주제를 확장하면서 방문자가 요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방문자가 많이 늘었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블로그는 2016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이고요. 2016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좀만 정성스럽게 운영만 하셔도 지금 글을 쓰면 최상위 키워드, 뭐 보통 A급 키워드 혹은 메인 키워드는 잡기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B급은 잡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약간 더 첨언하자면 처음 만든 블로그보다 예전에 만든 블로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네이버의 그런 C랭크 알고리즘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 이전에 블로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노출 전문 업체들은 아주 호황기를 맞이했고요. 예전 블로그를 안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상위 노출을 했던 블로그 업체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이 키워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A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A라는 키워드는 과거부터 운영해 왔던,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면 2016년 이전이죠. 2016년 이전에 만들었던 그 블로그 한 40개 정도가 뷰 영역 1위부터 7위를 서로 순서를 바뀌면서 이 40개 블로그들이 순위를 잡고 있고요. 나머지 블로그는 1위부터 40위 안에는 못 끼어 들어가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수리양 중고구님은 예전 블로그를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들고요. 자, 그리고 점검을 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72시간 저품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72시간 저품질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적어놨는데 이 72시간 저품질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한참 쉬었어요. 한참 쉬었는데 그런데 블로그를 오늘 글 썼어 라고 하면 바로 검색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72시간 72를 12로 나누면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탕 썼다 라고 하면 대략 3일 동안, 만 3일이죠. 3일 동안 노출이 안 되다가 72시간이 지나면 노출이 되게 됩니다. 72시간 저품질이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운영 안 하다가 글을 쓰게 되면 72시간 저품질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 쓰니까 이제 72시간 증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만든 블로그를 간만에 운영한다면 글 쓰고 바로 노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72시간 정도는 뭐 기다려 주시는 거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웹사이트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요 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누구 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블로그도 노출이 되고 웹사이트도 노출이 됩니다. 똑같은 글인 거 확인하시죠. 이렇게. 그런데 내가 글을 썼는데 웹사이트만 노출이 되고 블로그에 노출이 안 돼. 이렇게 되면 내 블로그가 아픈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좀 키우기가 좀 어려운데 글을 썼는데 웹사이트도 노출이 되고 블로그도 노출이 돼.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걱정 없이 블로그를 운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2시간 저품질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웹사이트만 노출이 되냐 아니면 웹사이트와 뷰 혹은 뭐 블로그 영역이 같이 노출이 되냐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 지수를 테스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제 메인 키워드가 사회복지사 2급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사회복지사 2급 실습 기간이라고 하는 세부 키워드를 한번 써봐요. 요거를 첫 번째 써봐요. 그래서 노출이 되네? 그럼 혹시 해서 얘를 두 번째 써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걸 썼는데 노출이 안 돼. 노출을 찾아봤더니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있어. 라고 하면 얘를 두 번째 써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블로그는 요걸 기준으로 요것도 노출이 잘 되니까 위로 갈 건지 내 블로그는 요것도 노출이 안 되니까 얘로 갈 건지 이렇게 지수들을 테스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 이런 거죠.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던 블로그가 있다면 특히 2016년 이전에 만들었던 블로그가 있다면 글 많잖아 됩니다. 뭐 한 10개 미만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고요. 지금은 막 만든 블로그보다 옛날 블로그,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랍 속에 어딘가 숨어있는 그런 옛날 블로그를 막 뒤져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72시간 저품질,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글 쓰고 바로 노출이 안 되거든요. 글 쓰고 만 3일 72시간 후에 노출이 되니까 글을 쓰고 노출이 안 되니까 난 한 기다려 봐야지 72시간을.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쓴 글이 웹사이트에만 노출이 되냐 아니면 웹사이트 먼저 노출이 됐다가 잠시 후에 뷰 영역이나 블로그 영역도 함께 노출이 되냐, 요게 정상이에요. 요거 만약에 여기에만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글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블로그가 저품질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웹사이트와 뷰까지 노출이 됐어 라고 하면 블로그 지수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메인 키워드는 사회복지사 2급이라고 한다면 초반부터 이거 쓰지 말고 사회복지사 2급의 세부 키워드인 사회복지사 실습 기간 먼저 써보고 얘가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얘보다 좀 더 조회수 많은 걸 한번 써보고 얘가 노출이 안 돼 라고 하면 얘보다 조회수가 낮은 애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양 중고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요거를 가지고 와서 추가를 하면서 질문해 볼게요. 봅시다. 어뷰징을 당해서 접었다. 지금은 어뷰징이 풀렸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요거 72시간부터 요거 하나씩 테스트 해보시면 어뷰징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핸드폰 수리 관련돼서 포스팅을 썼는데 지금은 생활 잡화 관련된 포스팅을 해도 되냐? 괜찮다. 일단은 주제가 다르더라도 예전에 운영했던 그 글들이 가지고 있는 지수들이 있거든요. 그 지수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과거에 핸드폰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활 잡화로 바뀌었다면은 뭐 충분히 테스트를 하셔도 문제없다, 쓰셨으면 좋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상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문 주제가 있는 상위 블로거들도 결국 실시간 검색어 포스팅을 하던데 그만큼 블로그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더라도 차라리 트래픽 유입을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이폰 관련된 글을 썼어요. 스크롤 쭉 내려서 뷰 영역에 왔어요.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해서 블로그 본문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광고가 뜹니다. 광고.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여기도 광고가 떠요. 만약에 제가 기업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 아이템은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폰 12 출시일가 어쩌고저쩌고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 12 출시일 해서 뭔가 저 매출에 영향이 있을까요? 개뿔도 없거든요. 안 써요. 그런데 이걸 썼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거 상위 노출되면 방문자 하니까 나는 하루 방문자가 얼마야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물론 방문자가 많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체험단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업에서 운영하면은 뭐 방문자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광고 수익입니다. 제가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짭짤하게 돈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걸로 제 용돈 이상 할 정도로 광고 수입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고 수입은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광고 수입을 노릴 가능성들이 있고 네이버가 이렇게 블로그 광고 상품을 업그레이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업데이트 하면서 단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하고 있는데 우와 괜찮네? 라고 하는 정도로 단가들이 뛰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 더하기 광고 수입을 위한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업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겠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의 기업 블로그라면. 그런데 뭐 그냥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광고 수익을 좀 노리고 있다 이러면은 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전문성 있는 상위 블로거들이 아마 기업은 아닐 거예요. 기업은 아닐 건데 개인이 이렇게 한다면 광고 때문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블로그도 휴식하면 노출이 잘 안 되나요? 햄통님 글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쉬면.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블로그의 최적화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상위 노출이 잘 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본문을 뭐 제목을 어떻게 쓰고 이미지를 몇 개를 넣고 글의 양은 얼마고 뭐 이렇게 쓰냐 이거는 내부 최적화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부 최적화 그러니까 어떤 블로그에 방문자가 와서 몇 개의 글을 보고 몇 개를 클릭을 하고 몇 개의 댓글을 달고 또 얼마나 자주 왔고 또 통합 검색에서 검색했는데 몇 번 클릭을 했는지 또 이것에서 얼마나 머물렀 뭐 등등등등등 그걸 외부 최적화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블로그 글에 글도 잘 써야 되고 글도 최적화를 해야 되고 글 이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최적화가 되어야 이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안 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부 최적화 이 글을 어떻게 쓰냐 요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집니다. 외부 최적화 계속 노출이 되어야 방문자가 계속 들어와야 블로그가 계속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글을 한동안 안 써. 그러면 상위에 있던 글들이 뒤로 밀리게 되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결석한 거죠. 결석하면 학점 잘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을 안 쓰면 평가할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가 없다는 거는 당연히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도 휴식하면 노출이 안 되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할 거리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WSET 님께서 여행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와 C랭크라고 합니다. 와 부럽습니다. C랭크인데요. 맛집 카테고리를 하려고 해요.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여행인데 노출이 잘 돼. 그런데 맛집 한다고 이거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괜찮다. 일단은 괜찮아요. 뭐 이거 하나 쓴다고 블로그 확 죽고 그러진 않아요. 특히 여행 블로그라서 노출이 잘 되고 C랭크면, 그리고 지금의 C랭크면 깡패거든요. 그러니까 맛집도 잘 잡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으로 운영하시다가 맛집을 확장한다? 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여행과 맛집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도 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강릉에 여행을 가서 강릉 펜션 아니면 뭐 강릉 바닷가 찍었다가 그 옆에 있는 강릉 맛집 무슨 칼국수에서 칼국수를 먹었어요. 야 그러면은 너 여행 블로그니까 너 맛집 쓰면 안 되는데 야 점수 깎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 여행 블로그로 C랭크까지 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글도 쌓여 있고 아마 블로그의 어떤 체류 시간이라던가 뭐 아니면 방문자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블로그의 외부 최적화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맛집으로 확장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사실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좀 쫄보거든요. 그래서 세부 키워드 위주로 우선 포스팅을 해 보시면서 점점 늘려가시는 게 어떨까. 아예 처음부터 무슨 필리핀 맛집, 세부 맛집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세부의 무슨 뭐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뭐 세부의 가족 레스토랑, 세부의 또 뭐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다양한 세부 키워드를 우선 포스팅을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확장하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WSET님은 애드포스트 수익이 좀 괜찮으신가요? 예, 궁금합니다. 수익이 좀 괜찮으시 많이 올랐는지. 저는 블로그를 거의 6월부터 했거든요. 근데 혹시 원래 제가 주로 하는 건 이제 기업 블로그니까 거기는 광고를 안 다니까 애드포스트 수익을 잘 몰랐는데 요번에 해보니까 오씨 뭐야 괜찮은데? 이거 내 유튜브 수익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행 쪽이고 WSET님은 아마 수입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인플루언서시군요. 인플루언서 검색 10배, 여러분 보셨죠? 와, 10배 올랐다, 10배. 예, 해보시 10배. 저도 예전보다 거의 한 10배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예, 멋지십니다. 예. 일단 블로그 글이 정상적으로 노출이 안 될 때가 있겠죠. 싱어송 마케터님께서는 쿠팡 파트너스 위주로 글을 써왔는데 최근 10일간의 글들은 다 누락이 됐고 웹사이트에만 뜨고 있다. 저품질 증상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는 저품질이거든요. 최악의 경우 이 저품질일 수 있으니 그걸 염두하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글들은 최근에 이 링크만 넣어도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사실 좀 엄밀하게 말하면 누락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제외하고 글을 써봐요. 근데 동일하게 누락이 되는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제외하고 글을 써보고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면 쿠팡 파트너스가 문제였구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했는데 노출이 안 돼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IP, 인터넷 주소, 그리고 글 쓰는 환경, PC에서 쓰고 있다거나 앱에서 쓰고 있으신 분들은 다른 컴퓨터에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앱에서 PC로 쓴다거나 PC에서 쓰신 분 앱으로 쓴다. 이렇게 뭔가 글 쓰는 환경을 해서 여러분들의 글의 그런 패턴대로 써보시는 겁니다. 근데 노출이 되면 그러면 뭔가 IP나 글 쓰는 환경이 잘못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래도 노출이 잘 안 돼 라고 하면 글 쓰는 패턴을 변화시켜 봅니다. 예를 들면 키워드 본문에 몇 개를 넣었는지, 이미지는 몇 개를 넣었는지, 뭐 동영상 개수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막 하시다 보면 패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바꿔보시고 노출이 돼
근데 글 쓰는 게 잘못됐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돼 라고 하면 키워드 타겟하지 않는 걸 아마 블로그 운영하시면 아실 거예요. 제목에 노출될 만한 키워드를 넣지 않고 글을 써봅니다. 와, 그래도 노출이 안 돼 라고 하면 저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잠정적으로는 저품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셨는데도 노출이 정상적이지 않다 라고 하면 저품질 땅 해주시고, 요거 하나씩 하시는 가운데 뭔가 해결책을 찾았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땡큐 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주는 아닌데 네이버 알고리즘이 막 이렇게 지 혼자 바꾸고 업데이트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본의 아니게 막혀 있다가 노출이 드득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싱어송 마케터님께서 저품질 경우 탈출 사례나 탈출했던 방법. 일단 전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기업의 블로그를 주로 운영을 해왔고, 저도 지금 제 블로그를 제 사업을 위한 블로그로 쓰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노출의 통로일 뿐입니다. 이 블로그는 오로지 노출을 위해서 쓴 거지, 뭐 이걸 통해서 이 블로그가 뭐 성장을 해서 파워 블로그만큼 이런 거 저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블로그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와서 많이 사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저품질이 되면 전 버려요. 굳이 노출도 안 되는 걸 끙끙 싸매고 있다, 전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탈출 사례가 옛날에 뭐 어떻게 하다가 된 적은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공식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탁탁탁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버리거든요. 저한테 노출이 안 되는 블로그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입니다. 답변이 좀 너무 그렇죠? 전 블로그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서 매출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안타깝지만 이 답은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유사문서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블로그 관련 질문인데, 카페에서 쓴 글을 똑같이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유사문서 필터링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카페에 쓴 글을 똑같이 내 블로그에 올리면 유사문서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유사문서입니다. 자, 그리고 내 블로그 글을 똑같이 내 블로그에 썼어요. 혹은 난 블로그를 똑같이 내 블로그에 썼어요. 유사문서일까요? 유사문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똑같은 걸 싫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진 걸 쓰게 되면 무조건 유사문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이버에서 똑같은 글 쓰시는 거 정말 비추하고요. 언론 기사도 안 됩니다. 언론 기사, 뉴스에도 그런 기사들을 그대로 나한테 퍼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직도 안 됩니다. 노출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동일 문서, 중복 문서가 아니라 유사잖아요. 유사. 이 유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슷하게 썼느냐, 이 유사가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오시 아줌마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어쩌고저쩌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김씨 아줌입니다. 오늘부터 어쩌고저쩌고를 하겠습니다. 오시를 김씨로 바꿨어요. 유사문서일까요? 아닐까요? 유사문서입니다. 글의 일부를 수정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패턴 혹은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 유사문서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정도는 얼마큼이냐, 내가 글을 얼마나 바꿔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2015년의 유사문서와 2017년의 유사문서와 2020년의 유사문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야, 이 유사문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가급적이면 네이버에서 다른 글을 쓰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강의할 때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본문 100%라고 한다면은 뭐 한 30%는 바꿔라, 40%는 바꿔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막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더라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저처럼 막 글을 그렇게 쓰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 더 네이버에 안 쓴 글들을 써주시면 좋고요. 요 유사문서가 확대돼서 이제는 이미지까지 됐고요. 동영상은 100%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영상도 뭐 시간이 지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건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니 가급적이면 이미지도 동영상도 네이버에 한 번도 반영되지 않는 걸 사용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아서 부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부업입니다. 까로나 캄보디아님은 쿠팡 파트너스로 얼마를 벌고 싶으신가요? 뭐 글쎄요, 하루에 10만원? 아니면 하루에 5만원? 하루에 1만원? 목표가 얼마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는 부업이고, 이 중에 뭐 어떤 목표를 하고 싶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CPS가 뭐냐 하면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게 CPS입니다. 쿠팡 파트너스가 뭐냐면은 쿠팡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쿠팡 물건들에 대한 까로나 캄보디아님을 위한 링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 링크를 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겠죠. 블로그에 글을 써서 내 블로그에 글을 보고 클릭을 해서 쿠팡에 와서 물건을 사 라고 한다면 그 물건 가격의 몇 퍼센트를 까로나 캄보디아님에게 주는 거예요. 요 S가 세일즈, 이 판매가 되었을 때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까로나 캄보디아님의 글을 읽고 막 클릭이 막 생겼어, 아무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구매를 해야만 주는 거죠. 요 CPA는 뭐냐면 액션이고요. 보통 다이어트 막 해놓고 허벌라이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클릭하면 너 이름, 나이, 뭐 어디 사는지, 연락처, 그럼 내가 전화 줄게. 뭐 보험도 많고 펀드 이런 것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의 DB를 남기는 거, 이런 것도 CPA 상품 중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로나 캄보디아 님이 얘기하신 거는 부업이 1만 이상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지울게요. 1만 이상.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더 이제 점점점 늘어나면 좋을 건데요. 제가 요 CPS와 CPA 요 상품은 2010년부터 저는 봤습니다. 까로나 캄보디아님은 이 쿠팡 파트너스 이전에 또 어떤 이런 상품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10년부터 이걸 계속 봐왔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단다는 건 블로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나쁜 짓이다. 자, 요거부터 한번 보실게요. 쿠팡 파트너스 뜨면 뭐가 뜹니까? 저품질이 뜹니다. 기간 한 달로 볼까요? 1개월 동안에 하지 마세요. 쿠팡 파트너 저품질은 사실일까? 저품질에 대한 나의 수입, 나의 생각은, 그리고 저품질 뭐 이런 글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싫어하는 거는 대충 빨리 줬고 링크 다는 걸 네이버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계속 생기면 저품질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지 막 있어요. 다양한 글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글들을 유튜브에 올리시다가 이런 글들이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블로그 기능 중에 외부 API, 그러니까 뭐 워드라던가 다른 곳에서 쓴 글을 네이버 블로그로 바로 쓰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꼼수가 작동이 된 거죠. 그래서 대충 빨리, 그리고 이 링크를 강조하는 글들이 대량으로 네이버 검색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진 않겠죠. 자기 검색의 질을 낮게 만드니까.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노트북 추천을 해서 제가 이곳에 있는 어떤 상위에 노출된 글을 클릭을 해서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 우와, 노트북 얼마짜리입니까? 거기에 뭐 3%를 받는다 라고 하면 엄청 좋겠죠.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분이 1위로 쿠팡을 잘하고 있는데 딴 분이 또 글을 써. 또 밀리죠. 그러면 이 밀린 분이 나 또 노트북 써야지? 또 노트북 써. 계속 바뀌게 됩니다. 여기 노출되는 글들은 쿠팡 파트너스 글들로 도배가 되게 되고요. 질 나쁜 글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API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막 글들을 쓰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PI를 이용한 글쓰기 기능이 종료됩니다. 이게 다 쿠팡 파트너스 때문에 종료된 거거든요. 네이버에서
이거를 종료시키면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 단 블로거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물론 좋은 글 잘 쓴 사람들은 안 죽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10명 중에 한 8명, 9명은 다 죽었다라고 보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로나 캄보디아님의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다 라고 한다면 저는 쿠팡 파트너스에 손도 안 댑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걸 이걸 손을 안 대겠죠. 물론 네이버가 싫어하는 글이 아닌 좋은 글을 쓰고 링크를 달 수도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루에 10,000원 정도 얻는다고 하신다면 전 개인적으로 요거 있죠, 요거 파워링크, 요런 파워링크 광고나 혹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배너 이미지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애드포스트, 지금 네이버 정책이 바뀐 다음에 수익이 최소한 3, 4배 그리고 한 10배 이상 뛰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방문자가 한 2,000명?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월 한 10,000원 정도 이상은 애드포스트를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애드포스트를. 네이버에서는 그냥 쿠팡 파트너스보다 애드포스트가 제일 좋다. 그래서 애드포스트를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몰랐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안 사실인데 네이버에서 공지가 떴네요. 봅시다. 검색 순위 조작 업체를 신고합니다. 제 블로그에 업체 광고를 올려주고 손해를 봤다. 갑자기 노출되지 않는다. 네네네네. 제 포스트가 갑자기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뭐 요거는 저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M님께서 네이버 블로그 글은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좋은 건가요? 길면 길수록 좋지만 오시 아줌마님은 어느 정도 되세요? 자, 블로그 체류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네가 글을 잘 썼냐 못 썼냐 입니다. 캡처 M님께서 네이버 블로그 글은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좋은 건지, 길면 길수록 좋지만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질문에도 답을 하고, 그리고 또 블로그 글 쓸 때 어떻게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들면서 쓰면 좋은지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일단 캡처엠님께서 블로그를 좀 운영하셨다면 여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어디냐 하면 블로그 평균 데이터라고 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블로그 차트라던가 아니면 수많은 그 블로그 순위, 랭킹을 매기는 사이트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이트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드파티,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닌 일반 업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정확하냐? 그렇지 않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 이런 게 점수에 반영될 거야 이런 게 들어가지만 이 블로그 평균 데이터는 네이버에서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특히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넌 지금 몇이야 라는 것을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지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조회수나 방문 횟수, 순 방문자 수, 이거는 거의 네이버 너 방문자 몇 명이야? 할 때 그 방문자와 귀결이 되는 건데 요거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다루냐에 따라서 방문자는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맛집을 다루는 업체랑 그리고 사출 성형을 다루는 업체랑 당연히 키워드의 조회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출 성형이 맛집보다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회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요거 있죠, 요거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 했을 때 저는 207분이면 제가 수학을 못해서 잠깐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207 나누기 60이면 3분, 제 블로그는 대략 3분 정도 머무르고 있는 거죠. 우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3분이고 상위, 정말 블로그 조회수도 많고 체류 시간도 꽤 긴 분들의 상위 그룹의 평균은 대략 2분 정도 됩니다. 2분. 148초니까 한 2분 정도 되네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2분 정도 좀 넘거나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캡처님께서
내 블로그의 체류 시간이 남들보다 기냐 나쁘냐 난 어느 정도 되냐 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지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캡처님께서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이 서비스 평균보다 낮다 라고 한다면 글을 잘 못 쓰시고 계신 거고요. 높다 라고 하시면 오, 잘 쓰고 있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되거든요. 4월 보면은 저는 4월에도 길었네요. 그리고 1월에도 저는 길었네요. 전 전체적으로 다 기네요. 그래서 요 3개월마다 데이터들을 보면서 얼만큼 올라갔는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은 캡처님은 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내 게시글이 평가받고 있는지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게 있습니다. 블로그 평균 데이터. 제가 아이템에 따라서 방문자도 다르지만 게시글 사용 시간도 다를 수 있겠죠. 일단 방문자는 요 조회수를 보시면은 이렇구나. 좀 재밌는 건 요리 레시피는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요. 그리고 컴퓨터, 건강의학 엄청나네요. 반면에 어학, 외국어는 떨어졌네요. 예, 이렇게 조회수 평균 알 수 있고요.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 여기 보시면 여기 분이거든요. 분. 나는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구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게임은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이 437초입니다. 볼까요? 전 암산을 못해서 437 나누기 60을 하면 7분. 와, 7.2분 정도 게임은 머무르고 있네요. 요리 레시피 뭐 당연히 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대략 참고해 보시면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기 분포. 문학, 책을 제외하고는 게임도 좀 그렇긴 하네요. 제외하고는 다 모바일이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체류 시간을 길게 하려면 일단 뭐 요렇게 한 4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키워드가 독서 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기간을 물었어요 라고 한다면 글이 딱 시작되자마자 어쩌고 저쩌고 독서 지도사는 옛날부터 뭐 유망 자격증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뻔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답을 말해줘야 됩니다. 3개월, 뭐 2개월, 10회 교육 뭐 이렇게 답변을 먼저 탕 떨어지고 나는 독서 지도사에 대한 기간을 물었으니까 그 기간에 대한 답을 먼저 탕 던져주고 그 다음에는 답변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기간만 보고 가려고 그래? 아니야. 관련이 있는 거죠. 독서 지도사 기간을 물었는데 기간을 먼저 답하고 그런데 다 기간은 비슷하지만 어떤 독서 지도사가 취업이 잘 되는지 너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흥미를 돋궈줍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 지도사도 있고 이런 독서 지도사도 이런 독서 지도사도 있고 각각의 교육기간은 얼마고 그리고 A 독서 지도사는 취업이 대충 이렇고 B 독서 지도사는 취업이 어떻고 C 독서 지도사는 취업이 어쩌니 나의 제안은 C 독서 지도사를 따라. 내가 옛날에 C 독서 지도사 관련돼서 글을 적었거든. 너 이거 클릭해서 봐. 요렇게 나눠주시면은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은 체류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글을 쓰시면은 독서 지도사의 기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서 지도사란 무엇인가 어쩌고 유망 자격증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하면 넘어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확장을 해 가시면은 체류 시간을 늘리시기에 굉장히 좋겠다. 이런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